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유튜브 사연을 자주 듣는 애청자이기도 한데요. 유튜브 사연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가슴 아프다, 또 어떨 때는 바보같이 왜 저러고 있어. 아, 정말 답답하네. 또 어떨 때는 아싸, 스니님 잘했어.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해준 적도 있었죠. 저 또한 이렇게 사연 속의 주인공이 되면서 최근에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죽박죽 뒤집어 놓은 주인공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 남편이죠. 바로 이 인간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처음 본 그 사람은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4살 차이는 환상궁합이라는 말 있잖아요. 남편과 저는 딱 4살 터울이었고 그만큼 오빠처럼 잘 감싸주고 가끔은 아빠처럼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저에게 헌신을 베풀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100년 가약을 약속했어요. 아직 둘 다 재정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권의 집을 구할 만큼의 돈은 되지 않아서 서울 근교에 전셋집을 얻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응원해주셨죠. 결혼을 해서도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에게도 항상 먼저 안부 전화를 먼저 하고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정말 아들처럼 잘 챙겨주기도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이런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퇴근하면 집에 와서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 덕분인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연달아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는 4식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첫째는 아빠를 닮고 둘째는 저를 닮은 토끼 같은 아이들을 보며 저희는 미래를 꿈꾸며 살았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리며 9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9년째부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을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같이 술을 먹고 오기 시작했고 집에 와서도 술에 취해 들어와 진상을 피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 집에 가장이 왔는데 다들 나와보지도 않고 자는 거야? 여보, 또 술 마셨어? 왜 자꾸 동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창피해 죽겠어 정말. 또 옆집에서 쫓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하냐고? 어디 집안에 기둥이 들어왔는데 지적질이야? 다 오라고 해봐. 오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주사를 밥 먹듯이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점점 남편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이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점점 지쳐가고 이놈의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제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 예, 여보세요? 박민규 씨 댁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서로 잠깐 와주셔야겠어요. 네?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남편분이 음주운전 하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조사 거부하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띵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니요. 음주운전이라니요. 이 썩을 놈의 인간이 언제 한번 사고 제대로 한번 치겠다 싶었는데 정말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거였어요.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가니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이 있었고 저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불성으로 엎드려 누워있더군요. 형사님에게 들어보니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70세 할아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음주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워낙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더군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후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쳤다는 걸 알고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았어요. 술이 깨서야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요즘 사는 게 우울하고 술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제대로 사고를 쳐버렸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애들 좀 잘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뒤늦게 제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이렇게 술을 먹었던 이유는 믿었던 친구한테 저 몰래 5천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받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했어요. 그 돈은 저 몰래 대출받아서 빌려줬던 돈이었는데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니 그 돈은 그대로 남편이 갚아야 했고 친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사기쳤던 친구는 우리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각별했던 친구였기에 남편의 상실감은 더 컸던 걸로 보였어요. 결국 남편은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겨우 2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그 이유는 유족과 저희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었죠. 항상 사위는 아들이 아닌 백년 손님이라고 온 정성을 다해서 놀러 갈 때마다 상다리 휘어지게 밥을 차려주시던 저희 엄마가 1억을 도와주셨고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 총 2억으로 합의를 해서 간신히 이렇게 형량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면회를 갈 때마다 처음에는 받아주지도 않더니 1년쯤 지나고 나서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어요. 얼굴은 이미 수염으로 얼룩덜룩 초췌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사람이 눈에 생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은 1년 동안 자신도 많이 반성하겠지 하며 끝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긍정적인 말도 해주곤 했지만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도 나오면 많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엇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인간이 2년 후 나오자마자 세상을 어찌나 막 살던지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꼬리표가 붙다 보니 직장을 다니는 것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막노동이나 택배 상하차 이런 일만 하면서 겨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루 나가서는 힘들다고 안 나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온전히 제가 일해서 버는 수입으로 애들 교육비며 대출금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술을 사오는 사람이었어요. 퇴근하다 들어오면 거실에 술병이 여기저기 뒹굴어져 있었고 집에서 하소연을 하도 해대니까 아이들이 아빠 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좋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이 사회에 원망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니 점점 망가져만 가더군요. 술을 마시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에선가 사고를 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길거리에서 자는 건 물론 옆집 가서 두드리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기, 지갑이며 휴대폰이며 다 버리고 오기, 술집 문 닫아야 하는데 진상 부리며 안 나가기 등등 아주 진상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니더군요. 그때마다 남편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하고 다니느라고 제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 울면서 남편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제발 예전으로 돌아오면 안 돼? 우리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재수없게 교도소까지 가서 인생 말아먹은 내 심정을 당신이 알아? 피해자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 당신은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됐잖아. 그러면 사죄하는 마음으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계속 술만 이렇게 퍼마시고 다니면 어떡해? 애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어? 듣기 싫어. 당장 나가. 싫으면 나가라고. 그놈의 피해자. 나도 지긋지긋하다고. 누구는 뭐 사람 치고 싶어서 쳤어? 우리 엄마가 전 재산 탈탈 털어서 우리 모은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당신 꺼내줬으면 적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일하느라고 우리 애들 엄마 아빠가 봐주고 계시잖아. 그럼 데리고 오든지. 누가 해달라고 했어?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는데?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당신 또 어디 가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움이 끝나게 되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말을 섞을 생각조차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싸움의 소리를 듣는 것도 원치 않았고 저도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모두 놓아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혼자서 이혼 서류를 떼와서 보다가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넣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불화가 계속되니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이대로 아이들이 아빠 없이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교차적으로 들면서 저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모아둔 돈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합의를 보느라고 당장 생활도 힘들어졌고 저희 엄마까지 전 재산을 도와주신 후라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도 연락을 드려보았지만 시댁 상황도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보기도 부끄럽고 이 사람이 언제 마음을 잡으려나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오던 어느 날 모르는 여자한테서 전화까지 왔어요. 여보세요? 민규 씨 일어나 봐요. 민규 씨 아내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기 술집입니다. 남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일어나질 못하시네요. 저희도 다른 손님 받아야 하는데 이분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에 보낼까요? 제가 갈게요. 어디 술집이죠? 그렇게 주소를 받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여자들을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는 그런 건전하지 않은 술집이었어요. 어쩜 저한테 이런 상처를 안겨주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화장이 짙은 여자들이 저를 수군대며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말 그대로 칠흑 같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야, 박민규, 일어나. 아이씨,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이 등신아, 내가 너 때문에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빨리 일어나지 못해? 뒤에서 수군덕대는 여자들을 뒤로하고 남편을 들쳐매고 나오는데 그만큼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쿨쿨 잘도 자는 남편을 보면서 발로 한 대 확 걷어차 버렸죠.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남편 놈이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짐을 싹 싸서 거실에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혼장을 그놈에게 던져버렸죠. 이게 무슨 짐이야? 나가! 갑자기 나가라니. 어제 일 때문에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나 당신 정말 많이 참아줬어.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니까 정신 차리겠지. 내가 더 신경 써줘야지 하면서 봐준 게 벌써 몇 년째야? 내가 네 식모야?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왜 이래? 나 당장 어디서 살라고. 당신은 그게 문제지? 내가 왜 이러는지 물어보지 않고 앞으로 어디서 살 건지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당신이란 종자야.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같이 못 살아. 여태까지 결혼 후 9년 동안 우리 가족,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 잘해줘서 지금껏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못 해먹겠다. 9년 이후 너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음주운전해서 사고치고 합의해줘서 빨리 빼내줬으면 앞으로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사회 원망만 하며 살 건데. 그런다고 누가 널 생각해주고 도와준대? 이제 나도 지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너 우리 가족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거머리 같은 존재야. 제발 네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줘. 그게 우리 남은 가족들이 살 길이야. 저는 정말 냉정할 정도로 남편에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줄 것만 같았거든요.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2달 정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사고치는 인간 하나 없어졌다고 마음은 편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워낙 아빠를 찾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건지 그 인간이 더욱 미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돈 500만 원을 들고 다시 저를 찾아오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그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 이 세상이 혼자서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곳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 이렇게 우리 소중한 가족 잃고 싶지 않아.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술을 먹고 사고치거나 전처럼 가장으로서 무능력하게 행동을 하면 그때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겸허히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며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아빠 울지 마라고 하면서 안아주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일용직도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뛰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500만 원을 만들어서 제게 뭐라도 보여주고 싶어 현금 뭉치를 들고 찾아온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받아준다고 한들 달라질까? 그래도 착실하게 모아온 거 보면 정신을 차린 걸까? 이런 생각이 교차적으로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아빠에게 다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는 술을 먹거나 사고를 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에 동의를 합니다. 라는 각서를 받고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빠와 같이 다시 살게 된다고 하니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남편은 그 이후로 정말 착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1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차차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한 남편의 모습에 다시 마음을 열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가 온 건데요. 저희 부부에게 갑자기 집으로 건너오라는 말에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너희 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 너희 엄마가 폐암이라고 한다. 그동안 그냥 기관지가 약한 줄로만 알았는데 속에서는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었나 보다. 네? 폐암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악화되었다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생명의 지장은 없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애비도 엄마하고 같이 요양하면서 지내려고 한다. 그래도 너희도 자식들이니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른 거다. 엄마한테는 너무 속상한 티 내지 말고. 엄마의 암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 아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고 싶지도 않았죠. 항상 저희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던 엄마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기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를 다시는 못 볼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엄마는 오래전 암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상태라 치료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의지였어요. 완치될 수 있다는 의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 항상 좋은 말을 해주었고 응원도 해주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우리 장모님 힘내세요. 제가 앞으로 장모님 병원 가실 때는 운전기사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예전에 착하고 든든했던 남편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와 남편의 응원을 받고 치료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제가 마치 암 걸린 환자처럼 보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도 엄마는 꿋꿋이 이겨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엄마가 좋아지시기를 바라고 또 바랬죠. 저랑 아빠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던 상태이다 보니까 엄마와 같이 병원을 가지고 옆에서 케어해 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는데요. 엄마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의지했고 남편도 워낙 잘 따르고 잘 지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남편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동행해 주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시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든든한 아들 같다면서 칭찬을 입에 마르도록 하셨다니까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얼마 뒤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현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1억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하영아, 이상하다. 돈이 분명히 보험금 받은 것까지 1억 정도가 있었을 텐데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다. 네? 정말요? 그럴 리가요. 어디 다른 데 이체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래서 통장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날짜로 돈이 다른 데로 다 이체가 됐더라고. 엄마, 어제 병원 간 날 아니었어요? 맞아. 사실은 이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박서방이 의심이 든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만약에 범인이 박서방이라면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 아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 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엄마, 내가 다시 전화 줄게요.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곧장 남편에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남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피해만 줄 수 있는 건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 돈에 손댔어? 엄마 모르게 통장에서 돈 빼갔냐고? 그렇게 됐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응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엄마의 돈을 갈취한 사람, 그 범인은 바로 남편 놈이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엄마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돈을 빼갔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 ATM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실 때 몰래 뒤에서 지켜보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검사 받으러 들어갈 때 가방이랑 휴대폰을 남편에게 맡기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엄마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서 자기 통장으로 몰래 빼돌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문자가 오면 다 삭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더군요. 저는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걸 알면서 이렇게 대담하게 사고를 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을 빼내서 어디에 썼냐면서 말이죠. 이 나쁜 새끼야. 너는 정말 구제불능도 안 될 쓰레기 새끼야.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지 장모 암 선고받고 받은 보험금을 빼돌릴 생각을 해? 그 돈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건데? 다 날렸어.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큰 거 한 방만 노리면 됐어. 나는 크게 한 방 따서 당신과 장모님, 장인어른 돈방석에 앉혀드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근데 재수없게 다 날리고 말았어. 당신 지금 미쳤어? 그 돈 우리 엄마 암과 맞바꾼 돈이야. 근데 그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쓰레기는 이 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 나쁜 새끼. 남편 놈은 그동안 일을 나간 척하면서 경마장이나 인터넷 도박에 빠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채를 쓰다 터지는 바람에 엄마 통장에 돈을 손을 댔고 들킬 걸 각오하고는 자기 통장으로 거액을 이체해 마지막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한 판에 500만 원을 걸 수 있는 무슨 바카라라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어다 주는 사람이 1분에 한 번씩 하는 게임에 500만 원씩 베팅했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동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알았는데 뒤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기가 차더군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는 엄마의 보험금을 노렸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엄마도 갑자기 들으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아빠와 상의한 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나 망연자실 하시던지 아직도 그 표정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집으로 쫓아와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하셨어요. 박서방,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를 속이고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장인어른, 오해십니다. 저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도박에 손을 댔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라고요.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어디 장모의 폐암 보험금을 빼돌릴 생각을 해? 며칠만 쓰고 다시 넣어드리려고 했어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도박으로 번 돈을 누가 반가워한다고? 난 그래도 자네를 믿었네. 아니, 믿고 싶었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자네 음주 사고 나서 합의 볼 때도 자네 기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우리 전 재산 1억 전부 다 내놨네.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냔 말이야.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됐네. 자네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구먼. 마지막으로 와서 자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할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네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짐을 싸서 밖에 던져버리듯 남편을 쫓아내 버렸어요. 저희 엄마 건강도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처랑 충격을 안겨준 것 자체만으로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거든요.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풀이도 했어요. 그때 다시 받아주지 말걸. 1년 전 내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마음 아플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며 자책도 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네 탓이 아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것뿐이다. 나쁜 꿈을 꿨다고 생각하자꾸나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제 화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정신 차렸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아빠는 금융사기로 경찰서에 남편을 고소해버리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에게 가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발 영영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또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바람에 몇 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카페, 맘카페 이런 곳에 수도 없이 글을 올려버렸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떠서 퍼지게 되면 남편은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게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 이 사연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폐암 진단금 7천만 원을 빼돌린 정가자 남편이라는 타이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글은 타고 또 멀리까지 전해지면서 남편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됐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인터넷에 제 이야기를 올리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에게도 제 얼굴에 침 뱉긴 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얼굴에 먹칠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만행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해준 장모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남편은 자기 지인들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며칠 뒤 전화가 오더군요. 야, 네가 인터넷에 글 올렸어? 당신 미친 거야?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인 거 다 안다고. 뭐 증거 있어? 왜 그런 파렴치한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찔리는 거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내려줄 건데? 내려줄 생각이었으면 올리지도 않았어. 우리 가족이 느꼈던 그 충격과 허망함을 당신도 그대로 느껴보길 바래. 당신 정말 미쳤어? 나 이러면 당신하고 못 살아. 못 살아? 아니, 내가 안 사는 거야. 당신이란 사람 지긋지긋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어. 다시는 우리 애들 볼 생각하지도 말고 집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저는 아빠, 엄마랑 같이 법률사무소를 다니면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형량을 잔뜩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지 최대한 상담을 받아보았고, 결국 남편은 구속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어 친권, 양육권도 제가 다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꼴을 보일 일도 없게 되었어요. 구속되기 직전에는 얼마나 구차하게 연락을 하고 매달리던지요. 당신이 한 번만 나 봐줘. 좋게 합의해주면 구속까지는 안 갈 수 있잖아. 나 이제 아이들한테 희생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돈도 열심히 벌어올게. 아니, 난 당신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한 번도 당신은 들어준 적이 없었지. 나한테 그러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너라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때 엄마한테까지 손 벌려가며 꺼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아이들에게 필요하겠지 생각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여보, 아니 애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싫어. 저리 가. 아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어? 내가 네 세 식구 키우느라 9년 동안 희생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말 당신 말 웃기게 한다. 9년 동안 나는 놀았니? 혼자 육아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아주 늙어버렸어. 이제 나도 지긋지긋해. 안 그래도 이혼 생각 들던 찰나에 아주 미련 없이 떠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저는 매정하게 이 남자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에서는 좋은 혼자리 알아봐 준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결혼이라는 게 두렵습니다. 한 가정에 소속되면 잃게 되는 것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또 안 변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조강지져 버리는 남자들은 차고 넘쳤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들같이 생각해준 장인 장모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남자는 난생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 거르라고 하늘에서 시험을 내준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요. 아이들도 아빠를 안 본 지 오래됐는데도 한 번도 찾지 않는 걸 보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철이 들었나 봅니다. 아마 그놈은 다시 풀려 나온다고 해도 전과 이범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붙어서 따라다닐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허무하게 다른 가정의 한 아버지의 생을 무참히 뺏어간 거. 가정의 소홀에 저를 싱글맘으로 만들고 우리 토끼 같은 두 아이 아빠 없이 자라게 만든 거. 자식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고 후회하지 않았던 저희 엄마를 무참히 배신하고 버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네요. 아마 전 남편 놈은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고 외롭게 지낼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혼자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하는 남자들이 많던데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인터넷에 남편의 만행을 올려서 남편의 지인 사람들도 알게 돼서 몇 명 남지 않은 지인들마저도 남편을 손절할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동안 남편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가슴앓이 한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남의 눈에는 그저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가정을 파탄낸 전과자일 뿐이에요. 그래도 제 소원대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교도소에 보내버렸으니 그나마 속이 시원하긴 합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소해서 전 남편이 해코지하면 어쩔 거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출소를 해도 쉽게 찾지 못할 곳으로 말이죠.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렸고요.
지금은 두 아이 열심히 키우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길 것 같네요. 다행히도 저희 엄마는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셔서 거의 완치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세요. 아직 제대로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2년이 남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그 전 남편 놈이 없으니 집안이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전 남편 놈이 딱 그 꼴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저희 가족들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산다고 해도 다는 못 갚을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겠지만 앞으로는 정신이라도 차리고 살길 바랄 뿐이네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저처럼 힘든 그늘 없이 꽃향기 가득한 좋은 날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